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숙종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북한산성을 숙종이 만들었다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네, 북한산성도 역시 숙종대에 이제 형성이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숙종은 기존의 보장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구축을 하고 군량도 모으고 네. 병사도 모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개성의 이제 대흥산성은 왕이 머무르기엔 너무 좁았고, 네. 그다음에 강화도에는 그때 당시 이제 서해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를 모르는 황당선들이 나타나거나 맞아. 청나라의 해적이 이제 막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듣게 되니까 네. 또 강화도도 불안을 하고, 그다음에 남한산성은 패배했던 기억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 군데는 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라고 한 그런 고민 속에서 네. 이제 숙종이 고안을 한 게 바로 북한산성입니다. 가까운 그래서 곳에다가. 가깝기도 하고 험조하기 굉장히 험하기도 한 곳이죠. 그래서 그 원래는 숙종이 즉위 초반부터 이쪽에 계속 숙성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계속 반대를 했다가 너무 험준하니까 사실은 성을 쌓기도 쉽지 않았겠어요. 성을 쌓기도 쉽지 네. 않았고 여기를 너무 이렇게 보강을 하면 도성이 버려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풍수지리상 뭐 이런 풍수지리상도 것도 있겠죠. 있었고요, 그죠? 실제로. 예. 그래서 거기에 축성을 하면 한양 도성의 풍수가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막힌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숙종이 말년에 자기는 무조건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물론 조선이 이렇게 정에 피해 굉장히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네네. 한편으로는 병자호란으로 어랑캐한테 당하고 너무 억울하다, 복수하자 이런 뭐 주장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찾아보니까 정말 북폰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네, 어렵죠. 북벌론이라는. 북벌론. 북폰론. 네. 그렇죠. 네. 사실 이것은 병자호란 이후에 효종, 직접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누구보다 청나라를 가장 미워했던 효종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나라를 이기긴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현종대 들어오면서 그런 논의가 수그러들었다가 이제 숙종이 즉위한 초반에 삼본의 난이 일어나면서 청나라가 조만간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남인 세력에 의해서 거론이 됩니다. 약간 흔들린다. 그렇죠. 이런 그래서 느낌인 이때 거죠. 우리도 아.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논의가 있지만 네. 그러나 이거는 전반적인 논의라기보다는 남인의 일부 세력만 언급을 한 거고 숙종도 이제 국왕이니까 누구보다 현실 파악을 잘할 거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런 윤유나 이런 남인 계열들이 얘기한 언급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게 되게 유출을 차단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북벌론보다는 이제 북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긴 시기였는데 오랑캐가 100년을 지탱할 수 없다. 발음 굉장히 어려웠죠. 이러한 그 인식과 함께 바로 이 청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시킬 그 종족이 몽골족이었는데 몽골. 청나라가 몽골한테 패배해서 이제 그 후퇴를 할 경우에 네. 자신들의 근거지였던 영고탑으로 갈 건데 영고탑으로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조선 북방을 거쳐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고탑 회기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정에서 그리고 숙종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정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백두산의 사신을 파견해서 지도를 그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숙종대에는 조정에서 북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자는 건 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예.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예, 확인을 해야 궁금하기도 되고 하고. 예, 위치가 어딘지 예. 그다음에 알아야지 대비를 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국방 지도가 여러 네. 가지 이제 파생되게 되는 계기가 그러네. 됩니다. 역시 뭐 관심을 가져야. 네. 예, 그리고 또 필요해야 네, 관심이 맞아요. 생기는 거고 필요해야 관심이 되니까요. 생겨야 그 지역을 연구하게 되고 그렇죠. 예, 대비를 찾아가 하게 보게 되고. 되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리고 청과의 국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숙종의 시를 아까 우리 하우리 씨가 읽어드렸는데 네. 영조, 정조 다음으로 숙종은 시문을 굉장히 많이 남긴 국왕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많은 시문을 남겼다고 하면은 네. 당연히 생전에 많은 글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숙종이 직접 남긴 생전에 남긴 시문집이 바로 자신망고라는 문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죽고 서거한 다음에도 일단 이제 조신들이 관료들이 열성어제를 편찬해야 되겠다는 의론이 있을 때 자신의 문집을 직접 베껴서 하사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왕이 생전에 문집을 열성언제 편입하게 되는 이제 어떤 하나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례를 남긴 거죠. 숙종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어떤 거예요? 그게 동물을 소재로 네. 한 시도 많이 쓰고 글을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숙종이 동물들 앞에서는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숙종이 실제로 굉장히 우리가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펫 하면은 애완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반려라고 하는 개념을 숙종은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미. 예. 그러니까 이걸 완상물이 아니라 자신과 생활에서 같이 사는 어떤 이제 하나의 생명체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조금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렇죠. 감정적으로. 네. 그러니까는 국왕의 생활이라는 게 곤례에선 얼마나 외롭고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고독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반려의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 많은 위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금묘라고 하는 고양이에요. 금묘가 뭐냐면 쇠금자에다가 고양이 묘자를 쓰긴 썼는데 네. 그만큼 이렇게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숙종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금묘를 먹이도 이제 옆에 주고. 두기도 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잘 때도 추운 밤이면은 용산 가까이 이제 금묘를 데리고 잠을 자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로서의 그런 예. 이제 금묘를 생각했던 거죠. 그러네. 보니까 그 동물에 대해 쓴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에 대한 시입니다. 자, 새끼 오리를 읊다. 새끼 오리가 몸물에서 노니는데 힘이 약해 물결에 고생하네. 삼가 멋대로 오가지 말라. 솔개가 날면 너를 어찌하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리가 무태서 놀고 있는데, 그죠? 못해서 놀고 있는데 솔개, 이게 이제 잡아먹는 맹금이잖아요. 맹금류가 딱 떠 있으면 너 위험하는데 어떡하냐. 그렇죠. 이런 이제 마음을 네. 여기 이제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네. 걱정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숙종은 뭐 이렇게 고양이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그 사회자님께서 소개시켜줬던 그런 오리뿐만 아니라 토끼도 직접 기르기도 했다고 해요. 토끼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토끼 여러 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굉장히 호기심에 그냥 키워봤는데 산토끼를? 네, 전혀 잡아다가? 이제 토끼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키우다가는 얘들이 다 폐사를 해버린 거예요. 기온도 맞지도 않았었고. 그렇죠. 산토끼를 네. 야행성인 그러다 야생인데. 보니까 일단은 이제 점차로 이제 토끼에 대한 정보가 조금 이제 관찰하게 되면 그 정보가 많이 늘어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미물이라도 네. 생명체는 거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지극히 당연하지만 예. 그거를 이른 시기에 발견한 그런 구간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숙종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봤는데요. 저는 그냥 다방면에 재주가 있었던, 그리고 관심이 있었던 왕. 예, 여기저기 모든 거에 다 관심이 있었던 왕. 그렇죠. 네. 시문도 굉장히 많이 예, 쓰고요. 뭐 시도 쓰고 동물도 그렇죠. 좋아하고 네. 국방 외교에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오만 전체적인 나라 일에 관심이 있었던, 그야말로 왕의 재질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왕제가 뛰어난 사람이다. 맞습니다. 네. 저는 숙종을 연구하면서 느낀 생각은 누구보다 자신의 그런 시대적 역할, 시대적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던 국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인 소명을 그대로 그렇죠. 받아들인. 네. 대외적으로는 청나라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붕당 정치가 이제 심화되면서 전쟁에 대한 기억, 트라우마는 남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숙종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정책이 바로 수도권 방어 정책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봤을 때 이 숙종이 시도한 수도권 방어 정책이 실제로 어땠는가 평가를 내리면, 효율적이었는가라고 평가를 내리면 이게 좀 갈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쟁은 안 일어났고, 그렇죠. 숙종
숙종이 구축했던 여러 보장처들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숙종이 시도한 수도권 방어 정책이 그 이후에 영조가 도성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도성 사수론이라던가 아니면 정조가 개성, 강화, 그다음에 광주,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도 시스템의 이제 기본적인 단초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네, 정시장님은요?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네. 나고 듭니다. 네.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울릉도 해역을 이제 우리 그 국가 영역으로 조선 영역으로 이제 그 귀속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을 통해서 대일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인 자신감을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번의 날을 주도한 여러 이제 그 명나라 이제 그 왕족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남명 정권의 출현에도 동요하지 않고 그래도 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712년에 백두산 정계를 통해서 일단은 이제 국경을 안정적으로 일단락지었다는 거. 그러니까 정계를 일단락지었다는 것 점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르네상스 시기라고 하는 네. 조선의 영조와 정조년 간의 국정이 이제 대외적으로 안정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토대를 네. 마련한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네. 저는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요. 네. 특히 이제 숙종의 그냥 임금으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네.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 강의 영상이 궁금하시면 아래 주소로 더 많은 강의 영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